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육근환 변호사님의 글인데요. 파산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는 재무제표 읽기. 이건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파산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재무제표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법률가의 시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게 이 자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그렇죠. 이 자료는 재무제표를 그냥 회계보고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파산 과정에서 회사의 진짜 재정 상태나 경영진의 행동 이런 걸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증거 자료로요? 네,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청취자분께서 뭘 얻고 싶으신지 생각하면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재무 상태표부터 시작해 볼까요?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 파산 상황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 공식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파산 절차 들어가면요. 법원이나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요? 네, 재무상태표에 보면 유동자산, 유동부채 있잖아요. 보통 1년 안에 현금화되거나 갚아야 하는 것들, 이걸 비교하는 거죠.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가 단기적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 이걸 그냥 바로 보여주거든요. 유동성이 만약 부족하다, 이건 당장 위기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뭐랄까 가계부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네네. 꾸준히 이익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또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맞아요. 자료에서 그 수익 인식이랑 비용 인식 원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파산 분석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이익 있잖아요. 이게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데 바로 이 수익 인식, 비용 인식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익 규모나 시점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달라 보일 수 있다고요? 네, 예를 들면 아직 현금은 안 들어왔는데 매출로 미리 잡는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걸 좀 뒤로 미루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해도 실제 회사에 현금이 도는 거랑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파산 시점이나 파산 원인 가지고 다툴 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해요. 아하, 그렇군요. 회계상 이익이랑 실제 현금은 다를 수 있다. 아,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표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그 차이의 이유를 좀 밝혀주나요? 네,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예요.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걸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눠서 보여줘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네, 영업, 투자, 재무. 네,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막 찍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다. 네, 이건 뭐냐면 본업으로는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오히려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거나 이게 재무활동이죠.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이건 투자활동, 현금을 메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돌려막기 같은 건가요? 그렇죠. 파산 직전 회사들이 종종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회사의 진짜 현금 창출 능력, 이걸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가장 정직한 성적표라. 그럼 이제 재무제표의 특정 계정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지네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매출 채권, 그러니까 받을 돈이죠. 네. 이게 재고 자산이랑 같이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다. 이건 어떤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매출 채권이 너무 많다. 이건 물건은 팔았다고 장부에 적어놨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심하면 이게 가짜 매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가짜 매출까지요. 네. 그리고 재고 자산이 계속 쌓인다. 이건 물건이 안 팔린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렇죠. 또 자료에서도 언급됐는데 그 주임종 단기 채권이나 가지급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름도 어렵네요. 네, 이게 회수 가능성이 좀 낮거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용도가 좀 불분명한 자산 계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혹시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좀 다른 목적으로 쓴 거 아니냐,
즉 분식회계나 자금 유용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식회계. 네, 그래서 파산 관제인들이 이런 항목들을 특히 주목해서 봅니다. 아,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 사례랑 연결되니까 더 확 와닿네요. 그 자료에 나온 업무 사례 있잖아요. 네네, 그 사례가 아주 좋죠. 회사는 뭐 특정 시점에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거 재무제표를 쫙 보니까 훨씬 이전부터 적자가 쌓이고 있었고 맞아요. 현금성 자산도 막 줄어들고 이런 위험 신호가 이미 있었다는 걸 밝혀낸 경우 말이죠. 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미술품을 산다는 건 이건 정말 좀 의아한데요. 그렇죠. 그 사례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재무제표 분석이 어떻게 회사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 2020년에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 2019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미 상당한 손실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이미 그때부터. 네. 현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회수될지 안 될지로 모르는 채권은 늘어나고 심지어 뭐 사업이랑 관련 없는 미술품 같은 걸 사거나 판매 관리비를 과도하게 쓰고 이런 내역들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빴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결국 이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가 과연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네. 재무제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네. 회사의 어떤 재정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과거의 행적까지 담고 있는 뭐랄까 일종의 이야기책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야기책이라는 비유가 좋네요. 특히 파산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그 행간을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 큰 틀을 보고 또 세부 계정이라는 실마리를 통해서 숨겨진 신실을 파악하는 것. 이게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번 분석을 통해 얻어가실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으로는 현금이 계속 부족한 회사가 있어요. 이걸 좀 감추려고 단기 차입금을 확 늘린다거나 이러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겠죠? 아니면 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자산을 팔아서 이건 투자활동 현금 흐름 증가? 일시적으로 전체 현금 흐름을 좋게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포장하는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각 보고서의 정보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그림을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추적해 보시는 거 이게 재무제표를 한 단계 더 깊게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